자, 일단 오답 노트 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선택 과목. 자, 선택 과목 오답은 일단 엄매랑 화작이랑 조금 결이 같으면서도 좀 다른데, 자, 일단은 엄매 부분에서 언어. 자, 언어 부분은 이 오답 노트에다가 오답을 활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어 부분, 그러니까 문법이 틀렸다라고 한다면 그 해당 틀린 문법의 제반 지식에 해당되는 것을 기본서에 쳐서 내용을 찾아가지고 기본서에 내용을 추가를 해줘야 돼. 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 기본서 있죠. 거기다가 내가 틀렸던 문제에 관련된 제반 지식들을 적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본용어과 보조용어의 띄어쓰기에 관련된 부분을 틀렸어. 그러면 기본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법 기본서에 본용어과 보조용어에 관련돼서 언급되어 있는 그 개념 부분을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문제에서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했던 개념들을 여기다 추가를 해주시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언어는 무조건 단권화가 핵심이야. 계속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개념들이 틀리는 경우도 있고,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단단하게 잡혀지지 않은 개념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런 개념들을 다 기본서에 내용을 추가를 해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매체. 그 다음에 매체와 화법과 장문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요거 자체, 이 자체, 문제지 자체를 오답 노트화 시켜. 자, 문제지 자체를 오답 노트화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지 자체를 오답 노트화 시키라는 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매체 부분 6문제랑 화법과 장문 11개의 문제는 맞죠? 사실상 어떠한 특정한 배경 지식이 있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특정한 텍스트를 읽고 맞죠? 내가 그 텍스트에 있는 가벼운 정보들을 선지와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텍스트 대응 방식에서 내가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 맞지? 뭐 잘못 읽었던 뭐 어찌 됐던지 간에 내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 오답이 있다는 것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가 발생을 했던 사고의 메커니즘을 본인이 스스로 그것을 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42번을 틀렸어. 42번 틀렸으면은 그 틀린 문제를 전체적으로 박스 표시 친 다음에, 맞지? 틀린 문제를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이제 박스 표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골랐던 답 있지. 자, 골랐던 답을 그대로 놔두고 이 해당 답을 골랐던 이유에 대해서만 적어주는 거야. 맞지? 자, 내가 3번을 고른 이유에 대해서만 적어주는 거야. 3번을 고른 이유. 그리고 답에 해당되는 어떠한 단서도 남겨놓지 않습니다. 맞죠? 답을 골랐던 이유에 대해서만 이제 쭉 적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 됐어? 해설지도 보지 말고 넘어가라고.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언제 푸냐? 자, 본인의 컨디션에 따라서 3일에서 7일 이내에 재풀이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3일에서 7일 이내에 재풀이를 해주는데, 재풀이하는 과정에서 내가 최초의 답을 잘못 골랐던 이유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이것을 피해가지고, 맞죠?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가지고 답을 고르는 거야. 특정한 배경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잘못했던 사고들만 계속 피하고 계속 내가 기존에 봤던 생각과 그 사고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맞죠? 좀 새로운 것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기존에 봤던 것들을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 재풀이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조금 귀찮지만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조금 귀찮지만. 근데 나는 이런 것들을 좀 너무나 좀 귀찮을 것 같다. 그냥 문제 하나를
문제 하나를 그냥 모아놓고 스크랩 하고 싶다. 뭐 이런 친구들은 뭐 저한테 말씀하시면 뭐 새 거 하나 뽑아 드릴 수는 있어요. 맞죠? 근데 그게 귀찮을까봐 그러는 거야. 맞지? 자, 뭐 저도 막 그 틀린 문제 오답하기 위해서 막 스크랩도 하고 뭐 그런 적도 있었는데 뭐 결국엔 나중에는 그 시간적 효율성을 따지게 되더라고. 맞지? 자르고 붙이고 뭐하고 뭐 이런 시간들 고려하면은 그냥 문제지 잘 그 클릭 같은 데 다 이제 끼워놨다가 맞지? 일주일별로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들 한 번에 다시 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풀어서 맞으면 그냥 갖다 버렸어. 오케이? 갖다 버려야지. 그러니까 문제 피드백이 끝났으면 그 모의고사 갖다 버려야 돼요. 알겠죠? 그 왜냐면 나중에 쌓이면은 엄청나게 많이 쌓여. 맞아? 나도 그 수능 끝나고 그 뭐지 모의고사랑 참고서랑 이제 버리려고 딱 봤더니 내 키만큼 2개가 쌓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모아놓으면은 중간중간에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처치곤란인 것 같아. 자,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학. 자, 문학 피드백 하는 방법. 자, 오답노트는 오답노트를 작성을 했을 때 가장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것은 자, 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학. 자, 문학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자, 우리가 문학을 피드백 한다고 했을 때, 자, 문학은 무엇을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문학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내신형 문학이 아닌 수능형 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정확히 무엇을 공부한다는 걸까? 작품을 공부한다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작품은 우리가 이제 EBS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연계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학습을 하는 건 맞아. 맞지? 연계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그 연계는 연계가 되는 거고 문제풀이는 또 별개로 가져가야 되는 거잖아. 맞아? 연계가 됐어. 내가 나온다는 거 실제로 문제가 나왔어. 근데 실제로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되잖아. 맞지? 정작 연계는 됐는데 문제를 못 풀면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이제 틀렸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학의 사고나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재점검해 줄 필요가 있어. 문학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 과목이냐면 문학은 선택지를 공부하는 과목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작품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 너희들이 문제가 틀렸을 때 내가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했어. 분석이 부족했어. 해석이 부족했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알겠어?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다른 것들로 대체될 수가 있어. 맞아? 작품에 대한 귀납적 배경 지식을 쌓는 그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을 해. 근데 모의고사 풀고 틀렸을 때 틀린 모의고사의 작품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한다? 그것들은 정말 의미 없는 짓이라는 것을 난 너무나 늦게 알아버렸던 거지. 자, 뭐 내 학생 때 말하는 거야. 학생 때. 맞지? 자, 문학의 본질은 이 선택지에 있어요. 이 선택지에서 이미 분석과 해석을 다 해놨어. 이 분석과 해석을 다 해놓은 선택지들을 너희들은 뭐 하면 되는 거야? 늘 말하지만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맞냐 틀리냐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 맞아? 근데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해? 대화를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문장에서 쓰인 정보들을 하나의 정보로 파악을 해가지고 뭉뚱그려서 이게 맞냐 틀리냐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 종합적으로. 맞니?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해당 문제를 틀렸어. 그러면은 해당 문제를 틀렸을 때는 어떻게 피드백을 해야 돼? 꼼꼼하게 나눠야 돼. 자, 대화를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 인물 간 갈등, 그 다음에 원인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나누는 거야.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이걸 판단하는 거야. 대화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대화 있어. 인물 간의 갈등 있어 없어? 있어. 그 대화 속에 인물 간 갈등의 그 갈등의 원인이 있어 없어? 있어.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나눠서 보는 거야. 시간적 배경 묘사. 시간적 배경 있어 없어?
묘사되고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뭐 이렇게 O.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성격 변화가 있어 없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내가 이렇게 그 피드백을 하다가 이거 잘 모르겠어 라고 세모가 쳐지는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맞냐 틀리냐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 있냐 없냐 이걸 내가 찾을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근데 내가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 없잖아. 그럼 이거를 피드백을 해야 돼. 맞아? 인물의 회상. 나는 이 텍스트에서 회상에 관련된 정보값들을 명확히 찾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피드백을 해주라고. 어디다? 오답 노트에다가. 이 선택지에 등장한 표현을 자 이해할 수 없거나 무슨 말인지 모르거나 아니면 본문과 대응을 시킬 수 없거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줘야 된다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회상이 나타난다. 나는 이제 이거를 판단할 때 정확히 회상값에 대한 정보의 판단 기준값을 모르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이 회상과 연결이 되는구나. 맞아? 그러면 회상의 예시, 그 다음에 회상의 예시가 작품에서 나온 부분들 있지? 그런 것들 쭉 적어주면서. 맞아? 그러한 것들을 오답을 해주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내적 갈등의 해소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자, 내적 갈등의 해소 과정. 자, 내적 갈등까지 끊어버리면 너무 많아버리니까. 자, 일단 내적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해소가 되는 과정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명확하게 찾으라고. 해설지에 없으면 나한테 물어보러 오든지.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꼼꼼하게, 맞아? 꼼꼼하게 파악을 하는 거야.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자, 두 공간에서 일단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판단을 해보고, 그리고 선지간의 내용들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종속적인 관계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피드백을 할 때는 독립적인 관계로 하나하나 다 파악을 해야 돼요. 두 공간에서 동시에 일어난 사건의 유무 없는 것 같아. 자, 병렬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사건을 병렬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말이 뭐지? 정확히 모르겠으면 세모해 준 다음에 이제 그 정리.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선택지를 하나하나 세분화 시켜가지고 자 피드백을 해주고, 그리고 싹 피드백 모의고사 한 회부대 피드백이, 그러니까 세모 부분 처리된 부분들이 다 끝나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세모 부분만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거야. 일단 먼저 내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만 먼저 싹 털어내. 맞아? 판단이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는 부분들을 다 이렇게 체크를 해준 다음에 체크가 끝나면 오답 노트 펴가지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를 하는 거야. 알겠어? 선지를 공부한다. 선지를 공부해야지 점수가 빨리 늘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빨리 늘어. 다만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요즘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어. 보기에서 적극적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는 보기도 있고요. 아니면 전반적 내용 대응에 관련된 보기도 있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요거는 바로 뭐야? 보기는 이 보기는 전반적 해석 근거를 제공하는 거야. 맞지? 운영전은 억압의 주체와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이들의 갈등을 다룬다. 자, 고전소설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딱딱 그 보기에 있는 정보들에 저번 주에 말했던 대로 그 판단하는 근거 있죠. 인물 갈등, 뭐 그런 요소들 다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택지와 대응을 해보는 방식으로, 맞죠? 문제를 이제 선택지와 대응을 해보는 방식으로 이제 다시 피드백을 해보는데, 내가 실제 문제 풀 때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고려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제 그 다시 풀어보면서 이제 고려를 해보는 거야. 천천히 지금 이 부분이 이 각각의 선택지가 보기에 어떠한 문장과 대응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선택지에서 등장하는 이 표현들이 맞지? 이 표현들이 정확히 이 보기에 근거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지 뭐 이런 두 가지 정도로 점검을 하면 돼. 점검을 하면 좋아. 알겠어? 그러니까 적극적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는 보기 문제의 경우에는 자, 본문과 해석의 대응 관계도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보기와 선지 간의 대응 관계도 고려를 해보고 이 두 가지 지점을 꼼꼼하게 살펴보라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보기의 내용이 선택지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냐. 오케이? 보통 보면은 보기 문제들은 A를 통해 B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A는 본문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 B는 이 보기에 있는 문장들을 조금 변형시켜서 나타낸 내용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B의 내용은 반드시 보기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이 B의 내용이 보기의 내용을 담고 있냐 없냐의 유무를 먼저 이제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본문과 이 내용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느냐 여부도 파악해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보기 문제가 이러한 적극적 해석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 대응을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이제 현대시에 보통 나오죠. 시의 시어는 다른 시어와 연결되어 의미를 심화 확장합니다. 시의 맥락과 시상의 흐름에 맞춰 시어 간의 관계를 살펴 시어의 의미를 추론하면 시를 보다 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해 보세요. 쌀로 밥하는 소리죠. 맞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적극적 해석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보기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는 문제라는 거야. 맞지? 그렇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전반적 내용을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물어보는 거냐면 논리력을 묻는 거야. 논리력을 묻는 거야. 이런 문제들은 논리력을 묻는 거거든. 이 논리력을 묻는 문제들은 부정 발문으로 나와. 맞지? 긍정 발문으로 나오기는 조금 힘들어. 왜냐면 이 선택지들은 뭐냐면 대부분의 선택지를 맞다고 가정을 해야 돼. 1번부터 이게 맞고 이게 맞고 다 맞다고 가정을 해봐야 돼. 모든 내용들이 옳은 선택지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쭉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뭐야? 모든 내용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틀린 부분들이 있거든. 앞뒤가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맞지? 그걸 이제 답으로 고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건 다시 풀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풀기. 어떻게 다시 풀기? 이거는 박스로. 모든 다시 풀기 유형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제 박스만 치는 거야. 박스만 치고 답을 골랐던 근거만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오답 노트에 정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정리가 의미가 없이 다시 풀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문제들도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그 피드백 할 때나 할 때 저한테 다시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오답 노트를 잘 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를 풀 때 투자를 했던 시간들이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오답 노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문제 풀고 그 점수만 받아들이는 식의 그 것들은 그냥 현재 나의 그 위치나 이런 것들만 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맞죠?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하는 게 목표인 거야. 맞지? 자, 뭐 서술상의 특징 이거는 쪼개서 이렇게 선택지 공부하는 문제. 맞지? 선택지 공부하는 문제. 자, 이런 것들은 어떤 거야? 다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 맞지? 이런 것들은 다시 풀어봐야 되는 문제. 자, 그리고 이것도 뭐야? 보기의 적극적 해석의 근거를 찾는 문제.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오답 노트를 하려면 굳이 할 수는 있어요. 맞죠? 내가 이 표현들이 특정한 선택지의 이 표현으로 대응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렇게 대응시켜 보는 방식으로. 맞지? 그러니까 노동자 계층을 이해하지 않고 냉담하게 바라본다라는 부분들은 이런 식의 문장으로 나타낼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맞지? 특히나 이제 대부분 정리할 것들은 이런 표현성의 특징에 관련된 것들이 되게 많을 거야. 맞지?
그리고 또 이것도 시어 시구 문제도 요거 정리를 해주세요. 시어 시구 문제.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자연 현상과 그리고 불안한 심정을 환기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정보로 볼 수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하다 보면 감이 이제 생깁니다. 이건 오답 노트로 그 개념 점검해 줘야 되겠다. 이건 다시 풀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잘 판단이 안 되는 것들은 좀 가지고 오세요. 이제 이거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독서. 자, 독서 같은 경우에는 오답을 하는 방법이 심플합니다. 모의고사 오답하는 방법. 독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 맞지? 근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그러니까 솔직히 보면은 내가 읽긴 읽었는데 지문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하지 못했어. 맞지? 그냥 거의 발췌독하다시피 해서 그 글을 그냥 읽어 나간 데만 급급했어. 그래가지고 문제를 풀었어. 자, 그랬을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해도 기준으로 보는 거야. 해당 독서 지문의 이해도가 80%가 되지 않았다. 중간 그러니까 80%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 정도는 뭐냐면 지문 통틀어 가지고 거의 한 문단 정도의 정보는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문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자, 구조화를 한번 시켜보세요. 구조화. 그러니까 구조화라는 것은 해당 문단의 이제 중심 내용끼리 연결해 가지고 여러분들 익트하시듯이 맞지? 익트하시듯이 이제 다시 구조화를 시켜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조건 연결을 시켜봐야 돼, 내용을. 자, 내용은 이제 연결을 시켜봐야 되고,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독서 지문의 이해도가 어느 정도는 됐어. 이거에 반대야. 이해도가 좀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한두 문제 정도가 틀린 거야.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그러니까 특정 문제가 틀린 거야. 그러니까 막 이거는 이제 그 지문의 내용이 이해가 안 돼서 전반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문 독해를 다시 하는 차원의 피드백이라고 한다면 이 구조화 시킨 것들은 이제 오답 노트 해주는 거야. 맞지? 근데 그 지문 독해 이해도가 어느 정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특정 보기 문제, 이 보기 문제를 좀 틀렸다. 맞아? 이거는 좀 디테일하게 좀 볼게. 내가 이 문제를 틀렸을 때 부정 발문의 문제를 틀렸냐? 아니면 긍정 발문의 문제를 틀렸냐? 아니면 보기 문제를 틀렸냐? 아니면 단어 문제를 틀렸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집중하시고 집중하세요. 졸지 마시고 졸지 마세요. 자, 모의고사 보니까 좀 텐션 떨어져요. 그런 거 아니죠? 이게 뭐 이게 끝났습니까?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이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6평대 치고 가야지. 맞지? 자, 이 바닥 멘탈 강한 자가 승리합니다. 알겠어요? 시험 하나에 1위 1비하고 이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맞죠? 이러다가 이제 6평 잘 보는 애들도 몇 명 생기겠죠. 그런 애들도 항상 주의 조심해야 돼. 알겠어? 점수가 좀 올랐다고 좀 떨어졌다고 거기에 1위 1비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하고 거기에 이제 멘탈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면은 수능 때 잘 볼 확률이 크게 떨어져.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평정심을 유지해야 돼. 알겠지? 지금 위치에서 내가 뭘 더 할 수가 있을지에 대해서 관조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차근차근 해주는 거야. 맞지? 컨디션 관리 잘 해주면서. 알겠어? 그러니까 집중하자고. 알겠어? 중요한 거야. 얘들아. 자,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독서 지문의 이해도가 내가 어느 정도 80% 이상 됐음에도 불구하고 틀린 문제들이 있어. 자, 그렇다면 일단 부정 발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이 뭐냐면 선지소거가 4개가 확실하게 돼야 돼. 늘 말하지만 적절하지 않은 것들,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4개의 내용은 이미 오라 있잖아. 맞지? 오라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 오라 있는 내용의 4개의 선택지를 4개의 선지를 자, 소거를 완벽하게 했는지 유무를 확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내가 2개 중에 하나를 고민을 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더 틀릴까?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부정 발문은 하나가 남겨져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판단이 안 되는 하나가 남겨져 있어야 돼. 4개의 선택지는 다 본문에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응을 시킨 것들은 다 소거를 하고 남은 거 하나를 답으로 고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은 거 하나를. 그런데 이 문제를 틀렸다는 것은 선지를 못한, 소거를 못한 정보가 있다라는 거야. 내가 이 선택지가 본문에 그대로 나왔는데 그 나온 대응 관계를 못 찾은 거야. 못 찾은 이유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살인파를 배출한 계층으로서 살인파랑 풍광계층이랑 무슨 연관이 있지? 내가 문제를 풀 때는 이해를 못했어. 근데 읽어보니까 글을 읽어보니까 얘네들은 뭐래? 얘네들은 풍광계층에서 성장한 정치 세력인 살인파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풍광계층에서 살인파가 조성이 됐네. 그럼 이 지문에서는 뭐하고 뭐가 같은 개념이야? 이 지문에서는 풍광계층하고 살인파가 동의형 정보로 처리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들이 이제 피드백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관이 무조건 독서는 내가 보기에는 막 20개, 30개의 정보가 나열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정보의 양보다 3분의 1밖에 안 돼. 계속 비슷한 말이 비슷한 내용들이 비슷한 말로 어구로 이제 비슷하게 반복이 되는 건데 내가 그것을 다른 정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보 양이 많아지고 무거워지게 느끼는 거야. 무겁게 느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내가 이제 틀린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독서도 중요한 게 이제 범주화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같은 정보들을 과감하게 범주화 시키지 못하고 별도의 정보로 파악하지는 않았나. 맞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자, 틀렸던 부분들을 좀 피드백을 해주고 관련된 부분 내용 적을 수 있으면 이제 적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사실 부정발문은 이제 내용들을 본문과 다 연결하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하면은 끝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오답 노트에 크게 적을 만한 것들은 없기는 해요. 알겠죠? 그냥 요거는 재풀이. 그러니까 그 시험이 끝나고 나서 딱 한 번만 재풀이 하고 끝내면 되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긍정 발문 볼게요. 긍정 발문. 이게 이제 중요해요. 긍정 발문. 긍정 발문. 긍정 발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엇보다도 요약이 되게 중요하거든. 범위 요약. 항상 긍정 발문은 특정한 뭐가 있어요? 범위가 있어요. 범위. 맞지? 범위 설정이 되어 있어. 본문에 설정된 그 범위를 내가 요약을 해가지고 무정 핵심 문장 하나를 만들어야 돼. 핵심 문장을 한 개를 만들어야 된다. 핵심 문장 한 개. 그러니까 선택지의 내용과 무관하게 가나를 참고하여 기억과 니은을 이해한 내용. 자, 기억은 뭐야? 지배층. 풍광계층이 지배층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풍광계층이 교화의 주 대상이었다라고 했을 때 글의 내용에 관련해가지고 내가 이 지배층으로서의 기억, 교화의 주 대상으로서의 니은, 이러한 식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논술하듯이. 맞아? 논술하듯이 한 문장으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뽑아낸 하나의 문장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문장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알겠어?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맞냐 틀리냐 이렇게 해봤자 실력 안 늘어. 알겠어? 부정 발문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지언정 그렇게 풀어봤자 실력이 안 는다고. 실력이 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범위로 설정된 부분들을 그 전체적인 내용과
그 결부시켜가지고 이해하고 요약해야 돼. 한 문장으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알겠지?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자, 이 뽑아낸 내용들 맞지? 이 뽑아낸 내용들을 이제 오답 노트에 이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보기 문제. 자, 보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늘 말하지만 비교 문제가 있고요, 적용 문제가 있어요. 보기는 비교냐 적용이냐 두 개의 차원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비교가 된다고 한다면 이 보기에도 그 지문과 동등한 성격의 정보 하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문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선 뭐 풍광 계층이라는 X, 핵심어 X가 나왔어. 핵심어 X는 어떠한 뭐 주체일 수도 있고 어떠한 특정한 사상적 개념일 수도 있어. 맞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술일 수도 있고 현상일 수도 있어. 맞아? 근데 그 핵심어 X랑 동등한 층위의 정보가 보기에 제시된다고 한다면 그럼 비교의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도 그러니까 그 핵심어가 약간 좀 개념적 현상 이런 것들인데 보기에도 어떤 특정한 개념적 현상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두 개의 개념적 현상을 비교하라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면 돼. 맞아? 본문에 있는 핵심어 X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공통점이네, 이건 차이점이네, 이런 식으로 정보를 분류하면서 이제 독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적용의 차원은 뭐야? 본문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개념이 나오는데 보기에선 특정한 사례가 나오는 거야. 이거는 읽어보니까 바로 뭐야? 개념이 이거 사례지, 사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해야 돼? 적용을 해야 돼. 맞아? 본문의 개념들이 이 각 부분에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적용을 해야 된다고. 그런 적용 과정에서 내가 이 적용 과정은 당연히 논리성을 따져봐야 되겠지. 논리성. 맞아? 이 논리성을 따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틀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유가 있어. 어휘를 몰랐다든지, 맞아? 아니면은 그 논리성에서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안 됐다든지. 뭐 가령 막 2번 선택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갔다는 것은 뭐 살인파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에서는 수령을 중심으로 향내가 시행되지 않았다는 것과 상충하지 않겠군. 상충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상충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데? 서로 반대되다는 뜻이야. 내가 이런 어휘를 정확히 몰라서 틀렸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맞죠? 아니면 논리관계를 명확하게 연결시키지 못해서 틀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걸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는 게 중요해. 무엇 때문에 틀렸는지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이건 오답이 충분히 되는 거야. 알겠어? 근데 만약에 이제 어휘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정리. 맞지? 근데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틀렸던 부분들이 있다면 재풀이. 이렇게 가는 거야. 됐어? 독서는 막 크게 오답 노트 할 만한 것들이 없죠. 노트 할 만한 것들이 없고 내가 읽고 그 지점을 사고하고, 맞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야. 생각이 미치는 게 되게 중요해. 맞지? 미치겠어? 미치겠지? 미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단어 정리하세요. 단어는. 오답 노트에 정리하세요. 단어. 알겠어? 단어 문제는 모의고사당 이제 3개씩 나오죠. 2개씩 나오죠. 2개씩. 정리하세요. 정리. 알겠죠? 나올 때마다 정리하세요. 모의고사 하나당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2개씩 정리하다 보면은 모의고사 10개만 정리해도 어때? 20개 정리하고 그러면은 뭐 기하급수적으로 어휘력 늘어납니다. 선지에 있는 모든 단어들 다 정리하면은. 맞아? 이게 하나하나 하면 졸라 귀찮거든요. 맞아? 근데 나눠서 한다는 느낌. 오케이? 자, 오답 노트 잘 활용을 하세요. 알겠습니까? 오답 노트 잘 활용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과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지각 뭐라고 안 할게요. 모의고사도 끝났고 날씨도 구리고 피곤하기도 하죠. 뭐라고 안 할게요. 자, 다음 주부터 지각하면은 너희들이 모르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알겠어? 지각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클리닉. 자, 이제 클리닉이 좀 개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수업이 더 많아졌습니다. 수업이 더 많아져가지고 클리닉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약간 그 부유하고 있는 클리닉 시간들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클리닉 어떻게 할 거냐면 기본적으로 신청제로 받을 거야. 신청제. 자, 신청제로 받을 건데 클리닉이 가능한 요일에 있죠. 클리닉이 가능한 요일. 일단 기본적으로 토요일은 하루 받을 거야. 토요일은 하루 받을 건데 토요일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신청서 이런 것들이 좀 나눠주면은 그 신청서에 있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본인이 클리닉하고 싶은 시간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맞죠? 그 시간대에 이제 클리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청제로 할 건데 질문이 있는 분들만 내가 받아주겠다라는 거야. 맞지? 질문 있는 분들만 내가 받아주고 그리고 질문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자료만 받으면 된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신청서는 질문 신청하고 아니면 자료 신청 이거 두 가지를 할 수 있게끔 신청서를 받아서 운영을 할 거야. 알겠어? 딱히 질문할 게 없는데 내가 막 클릭 오라고 해가지고 막 질문 막 쥐어 짜내가지고 오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자 이거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선생님 결국 바빠지더니 클리닉 소홀하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서운한 게 원래 여러분들의 수강료에 클리닉 안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원래 국어학원 가면 클리닉 포함해가지고 한 35, 36 이렇게 받는 거 알아요? 저 그거 안 받습니다. 그거 안 받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뭐 당연하겠죠. 여러분 성적 때문에 그러는 거야. 수업만 해서는 성적이 안 올라. 내가 이건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어. 수업만 해서는 절대 야 아무리 일타 강사 와가지고 막 수업을 하고 막 인간 강사 여기 와가지고 뭐 김동우 쌤이 오든 뭐 강민철이 오든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형광을 든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안 올라. 중요한 거는 클리닉을 해줌으로써 성적이 많이 오른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그래서 제가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알겠어요? 힘들지만 하는 거라고. 다른 선생님들 봐봐. 해주냐? 안 해주잖아. 다른 학원들 봐봐. 안 해줘.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해줬는데 안 해주니까 선생님 변했다, 초심 잃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죠? 원래는 내가 서비스로 해줬던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예 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야. 맞지? 진짜 제대로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만 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야. 맞지? 보면은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있잖아. 맞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지금 열심히 하는지 안 하는지. 이 말에 자극받고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로 삼으면 돼요. 알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 해당 신청서를 이제 질문을 할지 자료를 수령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자료만 수령을 하는 날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모르는 것들을 질문을 하는 날들도 있을 것인데 이렇게 이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클리닉은 이제 조교쌤도 있으니까 맞죠? 조교쌤도 있으니까 좀 같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조교쌤 토요일만 오십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매주 모의고를 제공을 할 건데, 자, 이제 매주 실전 모의고사를 제공을 할 겁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제공을 할 건데, 이 실전 모의고사는 어떻게 이제 제공을 할 것이냐, 한수와 이감이 있어요. 자, 한수하고 이감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매주 주간지로 줄 건데, 이거는 어떻게 피드백을 할 거냐면 이건 수업 시간에 할 시간이 없어. 요거는 해설 강의를 제공합니다. 오케이? 매주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한수와 이감 지금 시즌이에요. 지금 시즌 거 한수하고 이감을 제공할 건데 요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고 해설 강의를 이제 제공할 거고 해설 강의는 문항별로 제가 편집을 해가지고 올릴 거예요. 유튜브에다가. 그래가지고 틀린 것들만 딱딱딱 볼 수 있게끔 최대한 편집을 좀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컨텐츠로 추가를 할 겁니다.
알겠죠? 이거를 이제 컨텐츠로 추가할 건데 이거는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추가를 할게요. 해설 강의가 이제 다 완성이 되진 않아 가지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추가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자, 이거 외에 부가 컨텐츠는 주간지가 있겠죠? 한수하고 이감에서 나오는 주간지가 있어요. 한수는 5일장이라는 주간지가 있고, 자, 이감은 간쓸개라는 주간지가 있어요. 5일장과 간쓸개라는 주간지가 있는데, 두 개의 주간지가 다 명확하게 장단이 있습니다. 장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감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밸런스가 좋아요. 전반적인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고요. 자, 한수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문하고 문학지문이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거 있죠. 본인이 문학에서 막 뉘앙스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들에 대해서 막 애매함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문학에서 보면은 현대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애매한 뉘앙스 차이 하나 때문에 막 고민하게 만드는 지점의 문제들이 있잖아. 그런 지점의 문제들을 한수가 좀 잘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이 그런 쪽으로 약간 좀 도움을 얻고 싶다 싶으시면은 5일장을 신청을 하시고, 아니면 나는 그냥 무난하게 밸런스 있게 가고 싶다. 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업계 1위의 그거니까 간쓰게 신청하셔도 되고. 요거는 제가 매주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주겠습니다. 알겠죠? 요건 매주 신청을 받아 줄 건데, 이 신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부터. 이번에 이감이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지금 스캔 떠야 돼요. 지금 스캔 떠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가 컨텐츠로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일소화 및 단어. 자, 일소하고 단어가 있는데, 자, 이 단어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가 됩니다. 재개가 돼요. 자, 단어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재개가 되는데, 다음 주 미리 단어 범위를 말씀드리자면 엄매하고 화적 버전이 다르다는 거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 주부터 그 기존의 양식대로 봅니다. 뭐 어휘는 독해다 일정 범위 플러스 뭐 과학 단어, 토근, 뭐 오늘 나눠드릴 그 주제 통합 단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해가지고 단어 보겠죠. 그래서 어휘는 독해다가 한 권 끝나면은 이 어휘는 독해다의 범위를 좀 더 확장시켜서 재시험을 볼지,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마더텅 1등급 프리미엄 어휘 그 교재 프린트해서 나눠줄지 좀 고민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어휘는 9월 평가원 전까지 매주 테스트를 볼 겁니다. 알겠죠? 어휘력은 뭐 중요하니까. 자, 그리고 일소화 있죠. 일소화는 2주 단위로 독서 퀴즈가 들어갈 거예요. 독서 퀴즈는 이제 단어 테스트에 포함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일소화 받으셨죠. 뭐하고 뭐 받았었죠. 정광용의 사수하고 이호철의 판문점 받았죠. 맞아요? 그거는 일주일에 한 권씩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을 때 그냥 읽으라고 내가 준 게 아니라, 그거 다 진짜 실제 읽으라고 주는 거야. 소설 전문은. 알겠어? 자, 그 독서 퀴즈 형태로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이제 추가적으로 낼 건데, 근데 이거는 막 어렵게 수능 난도로 막 낸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읽었냐 정도만 판단을 하는 식으로 문제를 낼 거야. 알겠어? 자, 근데 이거 정답률이 안 좋으면 되게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개편이 됩니다. 알겠죠? 특히나 이제 2, 3번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다가오는 6월 모의고사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총력전을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또, 5번째, 엄매. 자, 엄매는 다음 주에 끝납니다. 다음 주에 3시간 강의로 끝냅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엄매 수강자들 있죠? 다음 주 목요일 6시 30분부터 10시 30분, 3시간 30분, 3시간 30분 그냥 연강할게요. 연강해가지고 그냥 중세고 끝내겠습니다. 알겠어요? 자, 3시간 30분이겠네요. 3시간 30분이 될 텐데, 아무튼 중세국어 이때 끝내버릴 거예요. 이때 끝내버리고, 엄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요일 시간을 좀 확보를 해놔야 돼가지고, 자, 엄매는 다음 주에 개념 강의 끝. 오케이? 그리고 뭐 선택 과목 주간지는, 자, 선택 과목 주간지는 항상 수업 끝 나고
수령. 그러니까 오늘 해당 무조건 선택 과목 주간지는 클리닉 때 수령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업 끝나고 수령하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만약에 제가 수업 끝나고 안 나눠줬다 하면은 교무실로 찾아오세요. 채권자 마냥, 사채업자 마냥 찾아오셔가지고 주세요, 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알겠죠? 제가 깜빡할 수도 있어. 맞지? 깜빡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너희들이 말을 해줘야 돼. 선생님 그 선택 과목 주간지 안 줬다고 이런 식으로. 알겠어? 이게 클리닉 때 배부하니까 이게 받은 애도 있고 안 받은 애도 있고 이 관리가 개판이더라고. 됐어? 자, 그리고 선택 과목 주간지는 수업 끝나고 이제 수령을 하고 매 수업 때 지참하세요. 자, 매 수업 때 지참을 하라는 게 뭐냐면 선택 과목 주간지를 보면 맨 앞에 이제 뭐 확인하는 란이 있어. 맞지? 거기에 내가 사인을 해줄 거야. 다 풀었으면 사인하고 새로운 거 주고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알겠어? 자, 아무튼 간에 조금 힘드시겠지만 맞지?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제 실제 여러분들의 실 공부량에 대해서 저는 진짜 지금부터 더 관심을 더 크게 가질 겁니다. 알겠죠? 공부하는 척이 아니라 진짜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어요? 내가 그 학원에 와서 자습실에 앉아 있고 그 시간을 나름대로 보내고 대견하죠. 근데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돼요. 진짜 공부를 해야 돼. 맞아? 그 실 공부량을 내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조질 거니까 조진다는 말 쓰면 안 되지. 도와드릴 거니까, 서포트 해드릴 거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뭐 개편된 클리닉 체계 및 뭐 컨텐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설명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자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좀 설렁설렁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맞지? 근데 이 편하게 설렁설렁 하면은 안 돼. 편하게 설렁설렁 하고 수업 분위기 좋고 이러면은 애들 점수가 그렇게 나오더라고. 자, 일단 독서 자료부터 드릴게요. 뭐라고? 좀 나눠주고 있는데. 침착하세요. 침착. 부족해? 자, 이건 끼워두시고 지금 받았던 거에 끼워두시고 누가 부족해? 누가 못 받았어? 독서 누가 못 받았어? 너 못 받았어? 줄게. 많아. 많지는 않아. 딱 맞게 뽑았어. 많지는 않아. 딱 하나 부족하지. 딱 맞게 뽑았어. 자, 저번 주랑 이번 주랑 해가지고 자료 이것저것 많이 받았지. 다 설명해 줄게. 자, 지금 오답 노트랑 그 연계소문 독서랑 그리고 구조도까지 받았지. 구조도는 안에 끼워두세요. 구조도 괜히 돌아다니지 마시고. 구조도랑 본교재는 한 몸이야. 한 몸. 알겠어? 한 몸. 알겠어? 견우와 직녀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근데 견우와 직녀 떨어져 있는데 뭐라고 비교해야 되지? 실과 바늘이라고 생각하세요. 실과 바늘. 자, 그리고 현대시 교재인데 자, 현대시 교재는 7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7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시 1부터 6까지 했잖아, 얘들아. 맞지? 1부터 6까지 했는데 남은 범위가 7에서 12 플러스 실전학습에 있는 현대시 플러스 갈래복합에 있는 현대시 합하면 한 20개 정도 작품이 돼. 근데 그거 다 정리하진 않을 거야. 내가 소팅을 했어. 그러니까 그 4월 달에
4월 달에는 막 거의 웬만하면 1, 2, 3, 4 뭐 이렇게 위주로 갔었죠, 수업을. 그것들은 뭐냐면 일부 내신을 같이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을 좀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순서대로 나간 건데, 지금 이제 5월 달이 됐죠. 이제 우리가 이제 6평 대비가 목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가 배려는 좀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과감하게 나올 만한 내용만 살펴보기에도 그 시간이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팅을 했습니다. 안 나오면 제가 욕 먹을게요. 알겠죠? 현대시 다 받았어? 자, 받았지. 그래서 현대시는 별 이변이 없으면 이 7개의 작품으로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6평 대비해서. 알겠죠? 6평 대비해서 이 7개의 작품으로 갈 거고요. 자, 컨텐츠 좀 설명을 해보자. 자, 세 번째. 컨텐츠 설명을 해보자. 지금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나눠줬던 거 정규 수업 컨텐츠는 지금 독서 같은 경우에는 자, 연계소문 독서가 제공이 되고 있고, 자, 연계소문 독서에서 지금 인문, 사회, 과학 한 지문 할 거예요, 오늘. 아마 거기 뭐 초인계 유치까지 했나? 토요일반? 아마 그랬을 거야. 오늘 아마 사중국자 질량 분석기 그거 중요한 질문이라서 그거 하고 끝낼 거예요. 자, 주제통합 실전학습. 자, 요거는 다음 주 한 주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주면 안 할 거예요. 몇 주면 안 할 거예요. 주제통합 실전은. 제가 봤을 때 나올 만한 게 몇 개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몇 주면 안 할 건데,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자, 연계소문 고전시가 고전 산문 교재도 나왔는데. 자, 고전시가 이제 한 80% 끝냈고, 그다음에 현대시 오늘 끝낼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산문이 문제인데, 현대 소설하고 고전 산문 중에서 자, 현대 소설은 수업을 안 할 겁니다. 매주 전문만 나눠드릴 거예요. 전문만 나눠드리고, 현대 소설은 관련된 문제풀이만 진행을 할 거예요. 문풀만. 자, 문풀만 진행을 하는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자, 고전 소설은 투트랙입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김은양 선생님 자료를 드렸을 거예요. 맞죠?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 거. 그거 한 권 더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고전 소설은 정리용 자료가 있어. 정리용 자료. 내가 저번에 드렸던 거. 정리용 자료. 그 뭐냐? 이거는 정리용 자료야. 정리용 자료고 이건 수업을 안 해요. 알겠죠? 이건 제가 만든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로 수업을 하진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참고로 드리는 거야. 알겠지? 정리용 수업은 안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용도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업용 자료가 있어요. 수업용 자료가 있는데, 총 이번 수능 특강에 수록되어 있는 고전 산문이 14개 정도 돼요. 14개 정도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딱 공부해야 되는 작품은 한 6개 정도만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6개. 그래서 그 6개 정리할 겁니다. 6개. 자, 됐어요? 6개 정리할 건데, 다음 주랑 그 다음 주 하면은 좀 끝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6편 끝나고 한 2주간 연계소문 끝내고 한 2주간의 시간이 남거든요. 2주간 시간 동안에 평가원 문제풀이 할 거예요. 평가원 문제풀이. 알겠죠? 2주간 그 평가원 문제풀이를 할 건데, 자, 제가 유형별로 문제들 모아가지고 핀포인트로 접근 방법이나 이런 것들 딱딱딱딱 이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 평가원 끝난 이후에는 수능 완성이랑 그리고 EBS에서 나왔던 그 3조 완성 고난도 문제풀이 교재가 있어요. 맞죠? 그 두 가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얼추 정리가 끝났죠? 지금 여러분들 하셔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하셔야 될 거. 이번 주는 주간지를 안 나눠 드릴 건데, 안 나눠 드리는 이유는, 자, 인문, 사회, 과학, 자, 그 다음에 고전시가 현대시, 이 동그라미 친 것들 있죠? 이 동그라미 친 것들, 자, 모든 문제를 다 푸셔야 돼요. 알겠어요? 그 연계소문 지금까지 나눠줬던 거 있죠? 그 빠지는 부분 없이 모든 부분들 문제 다 푸시고, 빠진 부분들 구조화 있으면 구조화도 다 시켜 놓으세요. 알겠어요? 이거 이번 주 내에 다 하시기 바랍니다. 좀 밀린 부분들 있죠? 열심히 성실하게 하신 분도 있는데 몇 쯤은 빠진 부분도 있을 거야. 그거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대시는 오늘 나눠드린 문제, 그 지문들 보시면 뒤에 실전 문제가 있어. 그 실전 문제는 다음 주까지 풀어오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뭐 현대시부터 자, 수업 진행을 할게요. 자, 2페이지 봅시다. 뭐 수업, 뭐 설명만 하다가 1시간이 훅 가버렸네. 자, 제가 이제 6월 평가원 대비해가지고 현대시를 총 7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총 7개를 선정을 했고, 예상된 문항도 직접 다 뽑았어요. 이제 7개를 선정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평의 현대시의 좀 일종의 경향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까지 출제했던 6월 평가원 작품의 현대시들을 보면은, 최근 7년간 90%에 넘는 확률로, 맞죠? 명확한 금부정의 대립관계가 나타나는 시가 6월 평가원 현대시로 출제됐다는 것을 저는 재작년부터 계속 확인을 해가지고 그렇게 작품을 적중시키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번에 그 수능특강에서 금부정의 대립관계를 가지고 있는 현대시를 총 털어서 보니까 한 5개밖에 안 돼요. 5개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제가 기본적으로 좀 나올 것 같다고 생각되는 작품하고, 그리고 또 저의 채널, 제가 이제 국어 연구하는 그 채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작가의 이름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7개 작품 선정을 했는데, 뭐 여튼지 간에 자 보도록 할게요. 뭐 이러한 기준에서 이제 선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가장 출제 유력시 되는 작품이 김수영의 작품이에요. 파밭가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죠? 파밭가에서. 자, 일단은 화자 대상 정서 태도부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화자는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화자는 나란 말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 얘들아. 그러니까 화자는 관찰자로 봐야 돼. 오케이? 화자는 관찰자로 봐야 돼. 자, 시적 대상은 무엇으로 봐야 될까? 시적 대상. 자, 잘 봐봐. 화자는 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는 있어. 근데 시적 대상은 무조건 잘 파악해야 돼. 건우야, 시적 대상 뭔 것 같아? 말하거나 말하는 대상 또는 그 생각하는 대상, 바라보는 대상. 뭐야? 그러니까 바라본 대상 무엇이야? 이 작품에서. 파밭? 자, 초점화 디테일하게 하셔야 돼요. 뭉뚱그리면 안 돼. 화자가 초점화 시키고 있는 대상이 뭐야? 파밭에 있는, 그렇지, 푸른색. 그러니까 시적 대상은 붉은 파밭에 있는 푸른 새싹이 시적 대상이라는 거야, 애들아. 알겠어? 자, 시적 대상은 객체는 진짜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 자, 어떠한 정서 및 태도를 얻고 있니? 이 대상을 설정을 해가지고 화자가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정서 및 태도는 뭐인 것 같아?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명령형 어미를 사용함으로써 무엇을?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아, 깨달음과 성찰이구나. 자, 깨달음의 태도를. 성찰보다는 깨달음이 더 명확하죠. 깨달음의 태도. 맞지?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얻고 있다? 그렇지. 깨달음의 태도를 얻고 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깨달았느냐? 무엇을 깨달았느냐가 시의 주제 의식에 해당되는 것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붉은 새싹이라는 것 자체는, 아니, 붉은 새싹이래. 푸른 새싹이라는 것 자체는 화자가 주목하는 대상으로서 긍정적인 대상이지. 하지만 제가 이 작품들을 선정한 이유는 뭐라고 했어? 긍부정의 대립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작품들을 설정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의 대립관계를 표현상의 특징에 관련된 부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는 긍정의 이미지, 세모는 부정의 이미지. 자, 이 작품에서 이제 긍정의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뭡니까? 푸른 새싹이에요. 푸른 새싹. 자,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는 바로 뭡니까? 붉은 팥밭의 이미지입니다. 선생님, 삶은 계란의 껍질 부정적인 이미지 아닙니까? 맞아요. 맞긴 한데 이거는 직유법으로서 보조관념이잖아. 맞니? 직유법으로서 보조관념을 우리가 이제 그 메인 이미지의 의미로 삼을 수는 없어. 알겠어? 그냥 원관념. 맞아. 긍정의 원관념과 부정의 원관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보조관념들은 이 밑에 그냥 하위 정보로 연결을 하는 게 더 올바른 방법인 거야. 자, 푸른 새싹은 무엇을 의미하고 붉은 팥밭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원관념의 의미를 각각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붉은 팥밭은 낡은 가치관 그리고 오래된 사랑. 낡은 가치관이나 오래된 사랑을 의미해요. 맞지? 푸른 새싹은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또는 새로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화자는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라 라는 명령의 어미를 통해 가지고 자, 이러한 태도, 붉은 팥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태도를 지양하고 이것을 지향하는 주제 의식을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게 선생님 오래된 사랑을 버리라는 것은 뭐 만난 지 오래돼 뭐 7년, 8년, 10년 됐으면 뭐 헤어지라는 소리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미친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될수록 성숙해지는 건 맞아요. 맞지? 근데 여기서 오래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느낌인 거야.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헤어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헤어짐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 사랑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헤어짐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지. 꼭 그렇잖아. 맞지? 우리 헤어져. 뭐? 왜 헤어져? 막 이런 거 집착하는 것들 있잖아.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것들을 두루두루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어요. 자, 이 작품의 이제 키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이 작품에는 이 보조관념 이 그 부정의 세모의 보조관념을 자, 연결해 주는 게 포인트야. 오케이? 이 작품의 키포인트는 세모의 보조관념을 연결해 주는 거다. 자, 그러면 연결 한번 해보자, 얘들아. 자,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질 때. 자, 묵은 사랑이라는 것은 낡은 사랑, 버려야 될 가치관, 뭐 부정적인 의미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응되는 위의 직유법에서의 보조관념은 무엇일까? 묵은 사랑이라는 원관념에 대응되는 보조관념은 무엇일까? 무엇으로 봐야 돼? 삶은 계란이 껍질이 벗겨진다는 것 자체야? 아니야. 삶은 계란 자체만 봐야 돼. 삶은 계란의 껍질만 봐야 돼.
그러니까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듯 묵은 사랑이 벗겨진다. 봐봐. 묵은 사랑이 벗겨지는 건 긍정적인 의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삶은 계란의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안 돼. 삶은 계란의 껍질이 부정적인 의미고 그것이 벗겨지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야. 맞아? 묵은 사랑, 낡은 가치관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관념을 정확히 연결하는 게 포인트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랬을 때 붉은 팥밭에 푸른 새싹을 보아하라. 자, 보아라는 박스 해주시고. 자, 명령형 어미죠. 청자의 태도 변화를 촉구시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청자의 태도 변화 촉구.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 것이다. 무슨 말이야? 역설법이지. 역설법은 무조건 주제의식이에요. 자, 주제의식입니다.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 맞지? 세모를 버려야지. 세모를 버려야 동그라미를 얻는다. 이게 주제의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낡은 가치관과 낡은 사랑을 버려야지 새로운 사랑 또는 새로운 가치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는 맞지? 낡고 고리타분한 자기의 생각을 버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강요하기 위해서 이런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명령형 어미를 사용을 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다면 여기서 청자는 독자겠죠? 맞지? 자, 이해되니 얘들아? 집중해야 돼. 자, 수경아. 자, 여기서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에서 묵은 사랑이 움직인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표현인 거잖아. 맞지? 그렇다면 여기 위에서 묵은 사랑이 움직이다라는 말에 대응되는 보조관념을 다 찾아보면 무슨 부분이야? 뭔지 안진만 찾아야 돼?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를 전체적인 것을 부정적인 의미로 봤다면 위에서 그 보조관념, 직유법의 보조관념 중 어느 부분의 범위까지 다 부정적인 의미로 봐야 돼? 전체? 아니면 너의 그림자? 여기선 전체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묵은 사랑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원관념을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보조관념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 작품의 포인트야. 묵은 사랑이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자, 묵은 사랑이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표현이고 그 다음에 너의 그림자가 움직인다라는 말도 다 부정적인 포인트로 연결해 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계속 보자.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 대낮이 지나도록 마르지 않고 젖어 있듯이 묵은 사랑이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 뉘우치는 마음의 한복판은 여전히 부정적인 의미야. 여전히 이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한복판에 젖어 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묵은 사랑에 해당되는 것은 새벽에 준 조로의 물이겠죠. 맞아요. 새벽에 준 조로의 물. 자, 그리고 젖어 있다는 말도 여전히 어때? 젖어 있다는 말이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말이잖아. 맞지? 거기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라는 거야. 묵은 사랑이 그 자기의 고루하고 낡은 가치관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젖어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젖어 있다는 말도 다 부정적인 의미로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낡고 고루한 가치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들을 지향을 해야만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주제의식을 가진 작품이었어요. 별로 어렵진 않아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이 보조관념만 잘 연결해 주면 되는데 살펴보니까 다 어때? 1, 2, 3년에서 제시됐던 모든 직유법의 보조관념이 다 부정적인 의미라는 거 맞지? 그것만 잘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시다.
자, 나. 자, 대상 뭘까요? 대상. 홀이나. 시적 대상 뭔 것 같아? 뭐에 대해서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영혼? 더 디테일하게 찾아봐. 내 영혼 아니 더 디테일하게 찾아봐. 수식어에 주목하지 마시고 수식어가 수식한 대상에 주목해야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시적 대상 찾을 때 뭐부터 출발해야 돼? 시의 제목부터 출발하는 게 출발점이야. 맞지? 시의 제목. 자,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자, 북가시나무가 시적 대상인 거야. 근데 북가시나무의 의미도 바로 정리를 해볼까요? 북가시나무는 어떠한 상징적 의미가 있을까, 얘들아?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래. 북가시나무는 화자의 영혼, 내면 세계를 상징하는, 내면 세계를 형상화한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 형상화가 뭡니까?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화시킨 게 형상화라고 했죠. 맞아요? 자, 화자는 이런 북가시나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북가시나무. 자, 이 작품은 이 북가시나무와 그 북가시나무를 둘러싼 자, 부정적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고 있어. 맞아? 그러니까 북가시나무를 주목하고 있는데 어떠한 북가시나무인지가 중요한 거야. 무슨 북가시나무야? 부정적 현실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북가시나무를 주목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태도는 비단 이 북가시나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닌 북가시나무를 둘러싼 현실에 대해서의 그 태도도 나타나고 있어. 북가시나무를 둘러싼 그 현실에 대해서는 어때? 그렇지. 세태 비판적.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맞아? 자, 화자의 영혼을 의미하는 북가시나무가 시련과 고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화자 또한 어때? 이런 부정적 현실 속에서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말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 맞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태 비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긍부정의 대립구도가 명확하게 나타나죠. 자, 그러면서 단순히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부정적인 세태에 대해서 저항과 의지적인 메시지를 보여주는, 저항과 의지적인 태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과 그리고 또 의지를 보여주고 있어. 맞지? 자,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의 긍부정 대립관계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서 긍정적인 대상은 북가시나무겠죠. 북가시나무를 비롯한 순수한 영혼 세계를 의미하는 시어 또는 자유와 휴식의 이미지를 가진 시어는 다 동그라미, 즉 긍정적인 의미로 볼 것이고요. 자, 이러한 북가시나무를 위협하는 외부의 세계는 자, 부정적인 이미지로 볼 건데 이 외부의 세계의 속성은 바로 뭐냐면 특정한 이념을 강조하는 자, 그런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세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최승호 시인이 활동을 했던 시대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반영론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좀 드린다면 이때 당시에 군부 독재 정권이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특정 이념과 사상을 강요하는 외부 현실에 대해서 최승호 시인이 만들어낸 시적 자아가 이러한 식의 고통을 받았고
자, 시련과 고난을 겪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시인이 만들어낸 서정적 자아는 그런 것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을 하고 특정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 의지가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의지를 보여주는지. 자, 그것을 작품 독해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자, 하늘에서, 자, 밑에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굳이 설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이지 않는 내 영혼의 북가시 나무를, 자, 무슨 주위 엿장수들이 가위질한 지도 오래되었다. 자, 무슨 주위 엿장수도, 엿장수 세모, 가위질 세모. 그러니까 엿장수는, 자, 폭력성을 가하는 주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가위질을 하는 것은 실제 가위질은 그 폭력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시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가위질이라는 것은 이제 사상과 이념을 재단질하는 거야. 뭔가 자유로운 생각을 뭔가 자유롭고 이 지금 현재의 사회 체계에서 벗어난 사상을 하면은 그것을 싹둑 잘라내는, 맞아? 이념을 거세하는 그런 폭력적인 형태를 시각적인 이미지화를 시킨 시어를 통해 가지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하도 이념을 재단질하고 자유로운 사상의 그 단초를 다 끊어버리니까 이제 나의 영혼은 어떻게 됐다는 거야? 피폐해졌다라는 거야. 맞지? 뭐 엄청나게 막 사상 검열을 하고 출판도 안 내주고 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지쳐버렸다라는 거겠죠. 있는 것은 흠집투성이 몸통뿐. 자, 허공은 나의 나라. 허공은 동그라미 해주시고. 자, 거기서는 더해 입을 것도 의무도 없으니 죽었다 생각하고 사라진 신목의 향기 맡으며, 맞지? 신목. 자, 밤을 보내고. 자, 밤은 우측하단에 포스트잇이 있겠죠. 자, 일단 동그라미. 자, 이 작품에서 이제 밤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밤. 자, 밤. 자, 밤이라는 것은 보통 이 밤이라는 시각적 이미지가 가진 속성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시대 상황으로 많이 해석이 되지만 이 작품에서만큼은 무엇이다? 자유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의 이미지로서 긍정적 이미지로 해석된다라는 게 이 작품의 첫 번째 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와 휴식을 가지고 있는 이 밤의 이미지는 무엇과 연결이 된다? 허공의 이미지와 연결이 된다. 허공 뭔데요? 여기요. 맞죠? 자, 밤이라는 시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 근거, 까닭, 근저는 이 밤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그 현실을 의미하는 공간이 어때?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자, 깨어나면 다시 국도변에 서 있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 자,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바람, 흘러가는 이미지. 맞아? 귀로 듣지 말고 손을 바쁘게 움직이세요. 알겠죠? 좀 필기 좀 하시고, 필기 좀 하시고, 필기 좀 하시면서. 귀 있는 바람은 들었으리라. 원치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 자, 어떠한 선동 구호들이 막 적혀져 있겠죠. 선동 구호들이 막 적혀져 있을 거란 말이야.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들이. 맞아? 그런 것들이 화자로 비유되는 그 북가시나무에 막 걸려 있는 거야. 나무에. 오케이? 자, 그런 나무들이, 그러한 플래카드들이, 자, 주어는 플래카드들이야. 원치 않은, 자, 지금 도치법이 쓰였어. 귀 있는 바람 들었을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들었을 거래. 어떠한 소리?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자, 내 앙상한 몸통에 매달려 나복기는 소리를, 나복기는 소리는 깃발과 플래카드들이 낸 소리니까 부정적인 심상의 이미지로 봐야 되고요. 그 뒤에 영혼이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리는 내가 내는 피해자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긍정적 의미의 소리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긍정적 의미라기보다는 동그라미에 관련된 소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청각적 심상이 각기 다른 이미지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 각기 다른 의미로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봄 기운에 대장간에 낫이 시퍼런 생기를 띠고 틀리란다. 톱니들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대장간에나 톱니 둘 다 어때요? 그렇죠. 날카로운 이미지, 폭력성을 가해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세모세모 해주시고요. 자, 날이 갈수록 뾰족하게 빛이 나니
자, 살벌한 몸통으로 서서 자, 반역하는 내 영혼의 북가시나무요. 반역을 한대. 이 반역이라는 시어가 시적 화자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저항을 하는. 맞아? 자, 이제 더 이상 어때? 봄을 맞아서 더 이상 이런 부정적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맞서기로 결심을 한 거야. 왜 저항하기로 했을까? 왜 저항하기로 했냐면 나는 이러한 잎사귀 달린 시, 과일을 나눠주는 시, 그리고 초록과 금빛의 향기를 뿌리는 시, 이런 것들을 쓰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영혼이 피폐해진다고 한다면 이러한 시들을 쓸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난 저항하기로 결심한 거야. 왜? 그렇지. 자, 내면을 풍성하게 만드는 풍요롭고 순수한 영혼의 결실이 가득 담겨있는 그러한 동그라미의 시를 쓰고자 하는 소망을 자, 보여주고 있고 이게 주제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풍요롭고 순수한 영혼의 결실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시를 쓰고자 하는 소망을 자, 의지적 태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러한 시를 쓰고자 현실에 저항하려고 하는 거죠. 무엇 하더라도 하늘에서 새 한 마리 깃들여 지적이지 않을지라도. 무슨 말이야? 그렇지. 이러한 부정적인 현실이 계속 지속될지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계속 외로운 투쟁이 될지도 몰라. 화자에게 있어서. 맞니? 자, 거의 그 수미상관처럼 의미가 연결되고 있어. 맞지? 지금까지도 화자는 어때? 황량하고 고독한, 자, 그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이런 시를 쓰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화자는 긍정적 미래가 도래할 것을 희망을 해가지고 이러한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작품은 포인트 두 번째 킥이 바로 무엇이다? 그렇지. 자, 부정적 미래의 지속이 있을지라도 자, 이러한 의지와 태도를 지니고 있다는 게 두 번째 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은 긍정적인 태도와 희망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미래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감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앞으로 현실은 더 시궁창이고 힘들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뭐 그러한 내용이 키포인트가 되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출제 예상되는 두 번째 자, 네온의 북가시나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합시다. 자, 쉬는 시간 좀 넉넉하게 줄게요. 자, 15분 쉬겠습니다. 15분. 자, 35 더하기 15는 50이냐? 35 더하기 15가 50이냐? 50분에 시작할게요. 뭐? 어떤 거? 아, 맞아. 야, 오다운트 안 받은 사람 나와. 너 엄매야 화작이야. 앞에 없자. 엄매? 맞아. 근데 뭐 이렇게 엄매가 없냐? 아, 화작이 없냐? 어떻게 할지 알겠지? 모르겠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그냥 여기다가 아니, 기록한대요? 여기 앞에 이제 모의고사를 기록하는 게 있어. 네.
쭉 기록하고. 맞지?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번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부터 해가지고 매주 주는 그 모의고사 자료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의고사 형식의 모든 문제들은 다 이렇게 피드백을 하는 거야. 다 이제 기록을 하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그 요것들은 내가 아까 말했던 피드백 해야 되는 유형들은 여기다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하고. 알겠지? 네. 시원이 뭐? 왜 이렇게 애들 힘들어 보이냐?